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반짝였다. 빌딩 숲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은 아직 봄 기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탓에 제법 차가웠다. 서유진은 얇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옥상 난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미완성된 드레스의 실밥이 바람에 뜯겨 나갈 듯 파들거렸다. 그녀의 등 뒤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유진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내려와. 이러는 거 너한테 아무 도움 안 돼.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유진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약혼자 강지훈. 7년을 만났고 오늘 드디어 결실을 보려 했던 남자.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아닌 지겨움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의 옆에 선 오수연이 유진의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10년지기 둘도 없는 친구. 수연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금방이라도 통곡할 것 같은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의 모습이었다. 유진아, 제발. 지훈 씨랑 나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응, 오해. 유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오해라고. 두 사람이 호텔방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옥상까지 쫓아왔는데 모든 게 오해라고. 시끄러워.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너희 둘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처절한 물음에 강지훈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유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그래, 까놓고 말해줄까? 너 솔직히 이제 지겨워. 7년 동안 내 병수발, 내 집안 문제 내가 다 받아줬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엄마, 너도 알지. 평생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해. 누가 간병할 건데 돈 주고 사람 쓰면 편하겠지.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고 넌 착하고 순종적이니까 우리 엄마 간병하기엔 딱이잖아. 공짜 간병인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공짜 간병인. 그게 지난 7년간의 사랑의 결론이었다. 그때 옆에서 흐느끼던 오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지훈 씨 그렇게 말하면 유진이가 너무 상처받잖아. 수연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승리자의 희열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넌 늘 모든 걸 가졌잖아.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지훈 씨까지. 난 늘 네 뒤에 가려진 그림자였어. 이제 내 자리 좀 찾겠다는데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 내 자리. 그래서 내 남자를 뺏는 게 네 자리를 찾는 방법이야. 비뱉다니 말이 심하네. 지훈 씨는 처음부터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 다만 네가 너무 착해서 내게 상처 주기 싫어서 참았던 것뿐이야. 안 그래, 지훈 씨?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진을 벌레 보듯 쳐다봤다. 그래, 수연이 말이 맞아. 그리고 사실 내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도 꽤 쏠쏠하더라고. 네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돈으로 수연이랑 새 출발할 수 있겠지. 어차피 위암 말기라며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했다며 이왕 죽을 거 좋은 일 하고 가면 좋잖아.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위암, 생명보험, 공짜 간병인.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개자식들. 유진은 이를 갈며 두 사람을 노려봤다. 증오와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다. 그녀는 난간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어서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저주할 거야. 유진이 수연의 뺨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유진의 몸을 향해 강하게 손을 뻗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유진의 몸이 맥없이 뒤로 밀려났다. 꺑 유진아. 강지훈이 놀라 외쳤지만 그것은 연기였다. 그의 눈에는 짧은 동요가 스쳤을 뿐이네. 안도와 냉혹함이 자리 잡았다. 유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다. 수십 층 아래 서울의 야경이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게 펼쳐졌다. 사람들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다. 짧은 순간 그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어린 시절 지훈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순간 수영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추락하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 유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맹세했다. 네오희들이 내게 준 고통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어. 반드시.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서유진은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와 고급스러운 호텔 룸의 방향제 냄새였다. 몸을 일으키자 부드러운 실크 시트가 몸을 감쌌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서울의 정령이 보였지만 이곳은 명백히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평생 한번 와볼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다. 여긴 어디지? 나 죽지 않았나? 분명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 끔찍한 추락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다. 유진은 황급히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찢어지고 더러워졌어야 할 웨딩드레스 대신 몸에는 단정한 오피스룩이 입혀져 있었다. 하지만 옷 여기저기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기라도 한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 아니 방금 전의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앳된 얼굴에 자신이 서 있었다. 위암 말기의 고통으로 창백하고 메말랐던 모습이 아니었다. 투병 생활과 배신감에 찌들어 생기를 잃었던 눈빛도 아니었다. 건강한 혈색이 도는 뺨 걱정 없이 반짝이는 눈동자. 이것은 7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말도 안 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다. 정신없이 날짜를 확인했다. 탁상 위 달력은 7년 전 바로 오늘 강지훈과의 약혼식이 예정된 그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나? 유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 조각상처럼 완벽한 이목구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슈트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권태하, 그녀가 다니는 태하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CEO죠. 회사에서 멀리서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하늘 같은 존재. 그런 그가 왜 여기에? 권태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젯밤 호텔 앞에서 공영에 처한 것 같아서 방으로 데려왔다. 약 기운 때문인지 계속 잠만 자더군. 어젯밤 공영 유진의 머릿속으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약혼식을 앞두고 기분이 이상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과 마주쳤던 일. 그들이 억지로 술을 먹이려 했고 저항하다가 머리를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절 구해준 건가요?
권태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약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두통이 심할 거다. 먹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유진은 홀린 듯 테이블로 다가가 약과 물을 받아 마셨다. 약을 넘기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다. 다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거다. 어제 잠깐 부딪혔는데도 비정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더군.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데 이번 주에 빠진 모양이지. 잊지 말고 꼭 받도록. 권태하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건강검진. 그랬다. 7년 전 그녀는 약혼식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건강검진을 놓쳤다. 그리고 1년 뒤 뒤늦게 발견한 위암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 상태였다. 만약 그때 검진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유진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권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에 가까운 큰 키가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난 이만 가보지. 약혼식에 늦지 않도록. 그는 유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유진의 약혼식 건강검진, 심지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까지도. 그는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다. 강지훈은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 그 말을 남기고 권태하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유진은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 안에는 그의 잔향과 침묵만이 남았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음 그리고 회귀, 강지훈과 오수연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미스터리한 남자 권태하의 등장.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신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복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 유진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7년 전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찼던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고통 끝에 다시 태어난 자의 차가운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강지훈, 오수연,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이제 내가 되찾을 차례야.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지옥 같은 과거는 끝났다. 이제부터 서유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참이었다. 권태하가 떠난 스위트룸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유진은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지훈은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자의 예언과도 같았다. 정신을 차린 유진은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지금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권태하의 조언과 전생에 끔찍했던 기억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택시를 타고 곧장 태아그룹의 협력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VIP 병동은 한산했다. 유진은 접수를 마치고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위암. 그 두 글자가 주는 공포는 죽음을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었다.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희망을 잃어가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리라. 각종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녀는 주치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그녀의 검사 결과를 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서유진 씨 다행입니다. 위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긴 했지만 아주 초기 단계의 선종입니다. 악성으로 발전하기 직전에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순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쏟아졌다. 안도감 그리고 새로 얻은 삶에 대한 벅찬 감정.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복수를 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죽었던 전생의 서유진은 이제 없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별 말씀을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몸 관리를 잘 하셨네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몸 관리가 아니라 기적이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가벼운 것은 삶의 희망 때문이었고 무거운 것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복수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오 지금 어디야? 약혼식 시작하려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경우야?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서창민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전생 같았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빌었겠지만 지금의 유진은 달랐다. 무서운 일인데요. 무서운 일이냐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강서방네 어른들 다 와 계신단 말이다. 그리고 지참금 3억. 오늘 확실하게 약속받아야 하는 거 잊었어. 내 동생 수술비가 걸린 문제야. 동생.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자신은 평생 그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한 ATM 기계에 불과했다. 알겠어요. 지금 그리로 갈게요. 호텔에서 보여요. 유진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약혼식이 열릴 호텔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회전했다.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강지훈,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들 모두에게 자신은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이제 그 도구가 주인을 향해 칼날을 겨눌 시간이었다. 약혼식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대로 싸늘했다. 강지훈의 부모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유진의 아버지 서창민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맞았다. 네오 이놈의 계집애.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 아버지가 귓속말로 쏘아붙였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강지훈과 오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강지훈이 유진의 팔을 붙잡으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다. 그 옆에서 오수연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완벽한 연기였다. 전생의 자신은 바로 저 연기에 속아 모든 것을 내주었다. 유진은 그들의 위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모여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약혼식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훈과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이 약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창민은 뒤로 넘어갈 듯 휘청거렸다. 서유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지훈이 소리치며 유진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 강해 팔이 부서질 것 같았다. 잠깐 얘기 좀 해. 그는 유진을 질질 끌다시피 연 회장 밖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갔다. 오수연도 당황한 얼굴로 뒤따라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지훈의 다정한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미쳤어. 여기서 일을 이렇게 망쳐.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내 체면. 그럼 내 인생은 네 어머니. 공짜 간병이네. 내 애인 새 출발 자금 대주는 보험금 신세가 될 뻔한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 유진이 차갑게 받아치자 강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오, 그걸 어떻게 모를 줄 알았어. 유진의 서늘한 눈빛에 강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면을 바꾸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오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우리 7년 세월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생의 나라면 이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에게 그의 눈물은 그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옆에 서 있던 오수연이 거들었다. 유진아, 지훈 씨가 저렇게까지 하잖아. 네가 갑자기 이러는 거 결혼 전에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우리 다시 들어가서 어른들께 잘 말씀드리자. 바로 이거였다. 유진이 기다리던 순간, 유진은 마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표정을 바꿨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강지훈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역시 서유진은 자신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진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오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그런데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까부터 창백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오수연은 잠시 당황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야, 너 어디 아픈 것 같아, 지훈 씨. 유진은 강지훈을 보며 애처롭게 말했다. 미안한데 수연이 좀 챙겨줄래? 난 바람 좀 쐬고 정신 좀 차리고 들어갈게. 수연이가 저렇게 아파 보이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그래. 이것은 두 사람에게 던지는 완벽한 미끼였다. 유진이 자신들의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여전히 오수연을 가장 친한 친구로 믿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강지훈은 멍청하게도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오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유진이 말대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안색이 안 좋네. 이리 와봐, 내가 부축해줄게. 두 사람이 잠시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고 서로를 마주보는 바로 그 찰나. 유진은 오수연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손에 숨기고 있던 손톱만 한 크기의 최신형 녹음기를 그녀의 명품 핸드백 옆 주머니에 아무도 모르게 쏙 집어넣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나 먼저 잠시 나가 있을게. 수연이 잘 부탁해, 지훈 씨. 유진은 태연하게 말하고 비상계단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인적이 드문 복도 끝 창가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조금 전 핸드백에 넣은 녹음기와 연결된 앱을 실행시켰다. 비상계단 안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대체 서유진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약혼을 깨겠다니. 우리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 오수연의 불안한 목소리였다. 걱정 마. 쟤는 원래 저래. 마음 약하고 단순해서 조금만 겁주면 금방 넘어와. 아마 결혼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저러는 걸 거야. 내가 잘 구슬리면 다시 내 손바닥 안으로 돌아올 테니 걱정 없어. 강지훈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래도 불안해. 아까 걔 눈빛 뭔가 예전이랑 달랐어.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권태하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유진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서유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방금 내 걱정해주는 거 못 봤어. 멍청한 년. 아직도 널 둘도 없는 친구로 믿고 있잖아.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그래도 지훈 씨,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유진이는 내 하나뿐인 친구인데. 수연아, 강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인 거 알잖아. 저 멍청한 년은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이야. 제 엄마처럼 병든 우리 엄마 수발들게 하고 제 앞으로 나올 보험금으로 우리 둘이 멋지게 새 출발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응, 알았어, 지훈 씨. 믿을게.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다.
유진은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 화면을 껐다. 방금 녹음된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고마워요. 내 생각보다 더 멍청해줘서. 복수극의 첫 번째 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피해 무대에서 두 주인공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비상계단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서유진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 울었냐는 듯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잔뜩 굳어있는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 예민했나 봐요. 잠시 혼란스러워서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파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기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강지훈과 그의 부모 그리고 유진의 아버지 서창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외쳤다. 제 약혼녀가 잠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희 두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으니 예쁘게 지켜봐 주십시오. 뻔뻔한 연기. 유진은 속으로 비웃으며 그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다. 이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어야 했다. 오수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평소에 상냥한 미소를 되찾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유진아. 우린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약혼식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서창민은 지참금 3억을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유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제 아버지의 말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다음 날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의 파혼 소동은 몇몇 동료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지만 유진이 태연하게 행동하자 다들 수군거리기만 할 뿐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강지훈과 오수연은 마치 감시자처럼 수시로 유진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업무에만 집중하며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불안은 점차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서유진은 역시 예전의 그 순진하고 멍청한 서유진이 맞다고 그들은 확신하기 시작했다. 평화는 며칠 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회사 1층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유진이 잠시 자료를 제출하러 내려갔을 때였다.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유진, 이 불효막심한 년 당장 나와. 서창민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야? 기획팀 서유진 씨 아버지라는데. 세상에 딸 회사에 와서 저게 무슨 짓이야? 서창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전현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 애미는 일찍 죽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다 보냈더니 이제 와서 애비를 모른 척해. 지 동생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수술비 한 푼을 안 보태.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년과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그의 연기에 몇몇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전생이었다면 수치심과 미안함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를 끌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가 막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은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서창민을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 저랑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해요. 네. 오수연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오해가 좀 있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상냥한 대응에 사람들의 시선이 감탄으로 바뀌었다. 저 직원은 누구야 천사네 천사. 서유진 씨 친구라는데 친구 한 명 정말 잘 뒀다. 서창민은 오수연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아가씨가 내 맘을 어찌 알아.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수술비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 누나라는 년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3천만 원. 만원 며칠 전 3억이라던 금액이 어느새 3천으로 줄어 있었다. 그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오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카드를 서창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님, 이걸로 우선 급한 불 끄세요. 유진이 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진이도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저희 둘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친구의 아픔은 곧 제 아픔이에요. 로비는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오수연의 이미지는 그 순간 성녀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영예에 스스로 도취된 듯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연아, 모든 소란의 중심 서유진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나 수치심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서창민과 오수연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셔도 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서창민을 지나쳐 오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지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데도 네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나 정말 감동받았어. 유진의 눈에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오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우린 친구잖아. 그래, 친구지. 그래서 말인데. 유진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동생 수술비 네가 해결해 주기로 한 거 정말 고마워. 사실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무리하게 큰 돈을 요구하셔서 드릴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준다니 이제 한시름 놨네.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하셨지. 정말 고마워. 수연아. 순간 오수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내가 언제 해결해 준다고 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을 수가 없었다. 방금 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분명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며 카드를 건넸다. 이제 와서 발을 빼면 성녀에서 순식간에 위선자로 낙인 찍힐 판이었다.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역시 오수연 씨네. 통도 커. 그러게 말이야. 친구 아버님 병원비를 저렇게 선뜻. 오수연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굳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응, 당연히 도와줘야지. 걱정 마, 유진아. 정말 그럼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시겠네요. 수연이가 동생 수술비 해결해준대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서창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수연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지만 일단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에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쐐기를 박았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녀는 오수연을 와락 껴안았다. 오수연의 몸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그녀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착한 친구 코스프레 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안 그래? 오수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소동은 그렇게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서창민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오수연은 동료들의 칭찬 세례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유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모든 광경을 태아 그룹의 최고층 CEO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권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 모니터 중 1층 로비를 비추는 화면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가 서 있었다. 흥미롭군. 권태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수연의 계산된 연기, 그리고 그 연기에 허를 찌르는 서유진의 완벽한 카운터펀치. 며칠 전 호텔에서 봤던 겁에 질려 떨던 나약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리하고 대담하며 강했다. 김 비서, 내 대표님 강지훈, 오수연, 그리고 서유진 씨, 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주변 인물, 자금 흐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아주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나가고 권태하는 다시 모니터 속 서유진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방금 전의 소동은 모두 잊은 듯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을까. 권태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다. 한편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단계를 향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와 오수연에게 작은 한 방을 먹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그녀의 힘,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회사 전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2025년 하반기 신성 장동력 전략 프로젝트 T팀 공모. 그것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팀은 고속 승진은 물론 막대시한 성과급까지 보장받게 될 터였다. 전생의 강지훈과 오수연은 유진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을 훔쳐 이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것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했다. 유진은 메일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태아그룹 신성장동력 전략기회 One a very final.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끝나 있었다. 전생의 기억과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획안. 비벼꼈던 내 자리, 이제 내가 되찾으러 갈게. 유진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뎠다. 태아그룹 신성장동력 전략 프로젝트 공모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유진의 기획안은 압도적인 평가를 받으며 1위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획안의 논리적 완결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부서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 직접 결과를 발표하며 유진을 칭찬했다. 서유진, 주임 정말 대단하네. 이번 기획안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작이야. 축하하네. 동료들의 부러움과 축하의 시선이 쏟아졌다. 유진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지훈과 오수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질투가 역력했다. 부서장은 이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TF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고의 팀을 꾸렸습니다. 팀장은 서유진 주임이 맡고 팀원으로는 부서장은 몇몇 에이스 직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이름을 덧붙였다. 강지훈 대리와 오수연 사원도 합류해서 서유진 팀장을 돕도록 하게. 사무실 안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약혼자이자 같은 부서 동료인 세 사람을 한 팀에 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강지훈과 오수연조차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수연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잘됐다. 유진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지훈 씨. 강지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서 팀장 잘 부탁해. 서 팀장. 그 호칭에 비아냥이 섞여 있다는 것을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오수연의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프로젝트를 따낼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든 팀에 합류하여 공을 가로채거나 혹은 방해할 속셈이었을 것이다.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유진은 속으로 냉소하며 상냥하게 대답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저도 든든하네요. 우리 잘 해봐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일정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 및 워크숍이었다.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팀원들은 일주일 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안에서 강지훈과 오수연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유진을 챙겼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표 자료에 대해 물으며 유진의 노트북을 힐끔거렸다. 최종 발표 자료는 다 완성됐어. 컨셉이 뭐야? 우리도 미리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 그들의 노골적인 속셈에 유진은 모르는 척 웃으며 둘러댔다. 아직 다듬는 중이야. 제주도 가서 최종본 완성하려고. 두 사람은 투자자들 의전이랑 현장 지원에 더 신경 써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팀은 곧장 워크숍이 열릴 최고급 리조트로 향했다. 눈부신 해변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지상낙원 같았다. 팀원들이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리조트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남자는 바로 권태하였다. 그의 옆에는 김비서와 몇몇 임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TF 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권태하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팀원들을 한번 쓱 훑고 마지막으로 서유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다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의 말에 강지훈과 오수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들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총수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의 자료를 훔치고 그녀에게 망신을 주려던 계획은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커졌다. 그날 저녁 투자자들을 위한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각계각층의 거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여러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기획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강지훈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일부러 여러 사람이 듣는 앞에서 유진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서 팀장 아주 물 만난 고기 같네. 그런데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해외 투자자들도 많은데 영어 실력은 괜찮아. 학교 다닐 때 영어라면 질색을 했잖아 너. 노골적인 망신 주기였다. 주변에 시선이 쏠렸다. 전생의 유진은 실제로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죽음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미래에 필요할 모든 지식과 기술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영어는 그중 기본에 속했다. 유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그들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대리, 권태하였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전략적 통찰력이다. 서 팀장의 기획안은 내가 본 어떤 기획안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담고 있지. 강 대리는 서 팀장의 그런 점을 지원하기는커녕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팀장의 약점을 들추는 게 팀원으로서 할 일인가. 권태하의 목소리에는 질책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농담으로 내 앞에서 어떤 농담도 용납되지 않는다. 자네는 자네 위치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도록. 권태하는 강지훈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옆에 있던 해외 투자자에게 유진을 소개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유진의 기획안이 가진 혁신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녀를 치켜세웠다. 유진은 그의 도움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했고 투자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채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오수연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시무룩해 있는 유진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하며 칵테일 한 잔을 건넸다. 유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강대리도 악에는 없었을 거야. 자, 이거 한잔하고 기분 풀자.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이야기 좀 해. 유진은 그녀가 건네는 칵테일 잔을 받아들었다. 잔 안에서 미세한 약물 냄새가 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수면제.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유진은 모르는 척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의 액체를 입술 사이로 흘려보내고 아주 소량만 삼켰다. 역시 네가 최고야, 수연아. 몇 분 뒤 유진은 머리가 어지러운 척 비틀거렸다. 나 먼저 방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너무 피곤하네. 오수연은 계획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부축해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유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든 척했다. 그녀는 일부러 노트북을 끄지 않고 책상 위에 열어둔 채였다. 오수연이 방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까. 굳게 닫혔던 문이 소리 없이 살짝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곧장 책상 위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백에서 꺼낸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바탕화면에 있는 최종 발표 자료, 정말 최종, PPTX라는 이름의 파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USB로 복사했다. 복사가 완료되자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잠기운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오수연이 훔쳐간 파일은 당연히 그녀가 밤새 공들여 만든 가짜 자료였다. 치명적인 오류와 잘못된 데이터로 가득 찬 함정. 유진은 진짜 발표 자료가 숨겨진 보안 폴더를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밤의 해변은 고요했다. 은은한 달빛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얀 백사장을 혼자 걷고 있을 때 저 멀리 물가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권태하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대표님 아직 안 주무시고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권태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달빛을 받아 깊게 빛났다. 잠이 오지 않아서. 서 팀장은 이제 괜찮은 건가? 네, 덕분에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하였다. 내일 발표 자신 있나? 네, 있습니다. 유진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당당한 눈빛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서유진 씨를 보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도 당신처럼.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강했지.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섣불리 아는 척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 과정이 어떻든 주변의 방해가 어떻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다. 내일 서 팀장의 결과를 내게 보여줘.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무언의 신뢰였다. 유진은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대망의 투자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발표 순서는 오수연이 먼저, 유진이 다음이었다. 오수연은 자신이 먼저 발표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고 유진이 세부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팀원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진짜 속셈은 유진의 자료를 자신의 것인 양 먼저 발표해 뒤이어 나올 유진을 표절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어젯밤 훔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안녕하십니까. 태아그룹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오수연입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객석에 앉아있던 투자자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죄송하지만 방금 보여주신 시장 분석 데이터는 3년 전 자료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오수연이 당황하는 사이 다른 쪽에서도 질문이 터져 나왔다. 제시하신 수익 모델에는 치명적인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데요. 사방에서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과 대본을 번갈아 보았다. 말도 안 돼.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결국 울먹이며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파일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게 아닌데 장내는 순식간에 냉담한 기운에 휩싸였다. 태아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시작부터 망신으로 얼룩진 것이다. 그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회자에게 말했다. 제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발표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첫 장부터 오수연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련된 디자인과 날카로운 분석이 화면을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팀장 서유진입니다. 앞선 발표의 혼란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정확한 최신 데이터허를 찌르는 시장 분석,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완벽한 수익 모델,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까지. 그녀는 아까 오수연을 당황시켰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 막힘없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 눈부신 광경의 뒤편에서 강지훈과 오수연은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발표회장 가장 뒷자리 권태하는 팔짱을 낀 채 오직 서유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투자 설명회는 서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의 이름은 단숨에 태아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프로젝트는 역대급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이는 고스란히 유진의 공으로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TF 팀원들은 감히 유진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잿빛 얼굴로 앉아있는 강지훈과 오수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비행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특히 오수연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파일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다. 서유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농락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유진은 정식으로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강지훈과 오수연은 팀에서 배제되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태아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목이었다. 모든 것이 유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수연이라는 인간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오수연이 유진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부스스했다. 완벽하게 망가진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책상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오수연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네가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잠시 미쳤었나 봐. 사실 강대리가 시킨 거야. 그 사람이 네 기획안을 훔쳐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 하지만 그녀의 영예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몇몇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유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넌 내 하나뿐인 친구잖아. 우리 10년 우정이 있잖아.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오수연은 유진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수연아,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강대리가 널 협박했다니.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괜찮아. 난 다 이해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일로 우정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렇지. 오수연은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교활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서유진은 멍청했다. 동정심에 약하고 우정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바보.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유진아, 물론이지.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정말 고마워. 유진아, 오수연은 유진을 와락겨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사무실 동료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화해의 드라마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오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서유진의 눈이 얼마나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지를. 그날 오후 권태하 대표가 유진을 개인적으로 호출했다. CEO 사무실에 들어서자 권태하는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오수연 씨를 용서했다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 배신자를 다시 곁에 두다니 서 팀장은 생각보다 물러 터졌군. 유진은 그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독사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바로 제 발밑에 두고 그 독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감시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대표님. 그 대답에 권태하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잠시 유진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좋아. 그 판단을 믿어보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보상이다. 열어봐. 유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태아그룹 주식량도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일반 직원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액수였다. 이건 회사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다. 자네의 능력을 믿는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강지훈 대리와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자네의 혼전 재산이 될 테니. 권태하는 일부러 혼전 재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사실이 강지훈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진에게 주는 선물이자 그녀를 둘러싼 족쇄를 끊어내려는 그의 계산된 한 수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너무 과분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자네가 증명해. 나가봐. 유진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가슴이 복잡한 감정으로 뛰었다. 권태하라는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걸까? 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마치 이 모든 복수극의 연출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이 회사 주식을 받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당연히 강지훈과 오수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지훈은 질투와 탐욕에 눈이 뒤집혔다.
서유진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오수연을 찾아가 닥달했다. 젠장 서유진이 주식을 받았다고. 그게 다 얼마야. 우리가 제주도에서 실수만 안 했어도 저건 다 우리 차지가 될 수 있었어. 다 너 때문이야. 오수연은 그의 비난에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뭐 내 탓이라고 그 가짜 파일에 속아 넘어간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와서 내 탓만 하면 다야.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격렬하게 다퉜다. 실패의 책임과 불안감이 그들을 좀먹고 있었다. 마침내 오수연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서유진을 이대로 날개 달아주게 둘 수는 없어. 걔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방법이 필요해.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대학 동창회.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며칠 뒤 유진은 대학 동창회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졸업 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동창회였다. 주최자는 오수연이었다. 유진은 이것이 그녀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어떤 함정이든 이제는 기꺼이 밟아주고 부숴버릴 자신이 있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유진은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녀가 룸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오수연이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 유진아, 드디어 왔구나. 다들 너 보고 싶어 했어. 그녀는 유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자리는 이미 술과 음식으로 한껏 달아오른 상태였다. 오수연은 마치 지휘자처럼 대화를 이끌었다. 얘들아, 우리 유진이 요즘 태아그룹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알지?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도 맡고 회사 주식까지 받았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 말에 한 동창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래, 몰랐네. 하긴 유진이는 예전부터 남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물었잖아. 강지훈 선배도 원래 수연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거 아니었어.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사귄다고 해서 다들 얼마나 놀랐는데. 또 다른 동창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때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착해 빠져서는 친구 남자 뺏었다고 소문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유진아, 넌 정말 친구 하나는 잘 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유진의 가난했던 과거 학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시절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렸다. 유진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거나 혹은 권태하 대표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라는 식의 저급한 모함도 서슴지 않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오수연은 슬픈 표정으로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얘들아, 그만해. 유진이 상처받겠다. 다 지난 일이잖아.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벌컥 룸의 문이 열리고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문 앞에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슈트 차림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동창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곧장 서유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등장에 오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태하는 유진의 옆에 자연스럽게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소유의 표식이었다. 세호 팀장, 이런 자리에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그의 다정한 말투에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아그룹의 총수가 서유진을 서 팀장이라 부르며 이렇게 친밀한 태도를 보인다고 권태하는 오수연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오수연 씨라고 했나? 우리 회사 미래의 전략기획실장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동창회의 방식인가? 미래의 전략기획실장.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경멸과 조롱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악과 아첨으로 변했다. 자네들이 함부로 떠들던 서 팀장의 과거라면 나도 잘 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인재다. 태아그룹은 그런 인재를 알아볼 눈 정도는 있어. 자네들처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수영과 그녀의 편에 섰던 동창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친구의 남자를 뺏었다고 내가 알기로는 강지훈 대리는 곧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퇴출될 예정인데 그런 남자를 두고 다투는 자네들의 우정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군. 권태하의 마지막 말은 확인사살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가자 서 팀장. 이런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 자네와 논의할 다음 프로젝트가 산더미 같으니까. 그는 유진을 이끌고 당당하게 룸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적막과 충격에 빠진 동창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절망에 빠진 오수연뿐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권태하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남자. 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졌다. 권태하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시끄러웠던 동창회 장소를 벗어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올가매던 모욕과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남자에 대한 복잡하고도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유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차가 익숙한 동네가 아닌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평창동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높은 담장과 고풍스러운 대문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대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다. 태아그룹 총수 일가가 사는 본가였다. 내리자, 권태아가 짧게 말했다. 유진은 당황했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두려워할 것 없어. 적어도 이 집 안에서는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의 단호한 말투에 유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두 사람은 본체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화려했지만 고요하고 정적인 기운이 흘렀다. 권태하는 유진을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전설, 권영수 명예회장이었다. 권태하의 할아버지.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시선이 유진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오 와스쿠나 태하야. 그리고 이 아가씨는 드디어 네가 마음을 연 개냐. 권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까이자 무엇이냐. 애어서 오너라 아가씨. 우리 손주 녀석이 워낙 무뚝뚝해서 여태껏 여자친구 한 명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는데 네가 처음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유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 회장님, 저는 그런 사이가... 어허 부끄러워하기는. 우리 태아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지. 딱 보니 심성이 곱고 아주 야무진 아가씨로구나. 권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권태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 굳이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차를 내오게 하고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10년도 더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단다. 그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차가 뒤집히고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는데
웬 교복 입은 여학생 하나가 울면서 나를 구하려고 애를 쓰더구나. 자기 몸집만 한 돌덩이를 치우고 부서진 차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결국 그 아이 덕분에 벨빌19가 도착했고 나는 목숨을 건졌지.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런데 정신없는 와중에 그 아이가 그만 뺑소니 차량에 치이고 말았어. 나를 구하고 자신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게지. 내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고 남은 것이라곤 이거 하나뿐이었어. 권 회장은 옆에 있던 작은 비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머리핀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다. 녹색의 네잎클로버 모양 머리핀. 그것을 보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쨍하는 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 비명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끔찍한 마찰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던 어린 자신, 그리고 자신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던 헤드라이트 불빛과 온몸을 관통하던 끔찍한 충격. 유진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끔찍해서 뇌가 스스로 지워버렸던 기억이었다. 그동안 원인 모를 두통과 허약한 체력에 시달렸던 이유, 그것은 모두 10여 년 전의 그 사고 때문이었다. 괜찮나? 권태아가 놀라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권 회장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가리켰다. 이거 제 거예요. 권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그때 할아버지를 구했던 여학생이 바로 저예요.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권 회장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내가 10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은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잠시 후 권 회장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서재에는 유진과 태하 두 사람만 남았다. 유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권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나는 응급실에 실려온 너를 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뺑소니 사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넌 기적처럼 살아났어. 너의 아버지는 병원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는 사라졌고 어린 네가 혼자 병실에 누워 고통과 싸우는 모습을 나는 매일 지켜봐야만 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때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퇴원하던 날 너는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지. 나는 내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언젠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서 할아버지를 대신해 은혜를 갚겠다고.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10년이 넘게 걸릴 줄은 몰랐지만 그 머리핀 하나를 단서로 너를 찾았을 때 나는 네가 강지훈 같은 남자 곁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 호텔에서 널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네 주변을 맴돌다 위험에 처한 널 발견한 거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신경을 썼는지, 왜 강지훈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는지, 왜 자신을 믿고 힘이 되어 주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호의나 관심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이어진 깊고도 절실한 인연의 끈이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다. 과거의 인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유진이라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길 바랐어. 그리고 넌 내 기대를 뛰어넘었지.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자신과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전생에 비참했던 삶, 그리고 기적처럼 얻은 두 번째 기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이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서재를 나왔을 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났다.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과 그녀를 쏙 빼닮은 젊은 남자였다. 권태하의 새어머니인 윤 여사와 이복 동생인 권민우였다. 윤 여사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나 태하야, 이 밤중에 귀한 손님을 데려왔네. 누구신지 소개해줘야지.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서유진 씨. 요즘 회사에서 아주 유명하시다면서요. 우리 태아가 능력이 출중한 직원을 아주 아끼는 모양이야. 그렇죠. 직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것이 노골적이었다. 옆에 서 있던 권민우가 거들었다. 형님도 참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라도 그렇지 밤늦게 본계까지 데려오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아버님 아시면 노하실 텐데. 비아냥과 경계심이 가득한 말. 그들은 유진을 권태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권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유진이 먼저 나섰다. 그녀는 윤 여사와 권민우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대표님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권영수 회장님의 은인이랍니다. 오늘에서야 10년 만에 서로를 확인하게 되어 회장님께서 특별히 저를 초대해 주신 거고요. 은인이라는 한마디에 윤 여사와 권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권 회장의 생명의 은인. 그 무게는 직원이라는 단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유진은 권태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대표님 셔츠 소매에 먼지가 묻었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소매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 친밀한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원과 상사 혹은 은인과 후손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무언의 과시였다. 윤 여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대저택을 나오는 길 유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강지훈과 오수연을 상대하는 것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채 올라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권태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곁이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권태하의 본가를 다녀온 후 서유진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십수년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권태하와의 깊은 인연은 그녀의 복수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배신당한 한 여자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과거의 비극을 바로잡고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준 한 남자의 믿음에 보답해야 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동안 그녀의 적들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결국 태아그룹에서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투자 설명회를 망친 책임과 팀워크를 저해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상은 권태하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하루아침에 엘리트 사원에서 백수가 된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수연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는 오수연의 오피스텔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오수연 역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폭력적인 모습에 질렸지만 이대로 그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오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보였다.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다. 지훈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 강지훈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음파 사진과 오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뭐 그게 사실이야. 응, 6주래. 내 아이야, 지훈 씨. 이제 와서 날 버리면 난 이 아이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오수연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가짜였고 임신은 그녀가 꾸며낸 연극이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남자에게 진실을 확인할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 그 단어는 강지훈에게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래, 아이가 있다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어. 서유진을 버리고 수연이와 결혼할 명분이 생기는 거야.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보일 수도 있고.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오수연을 일으켜 세우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수연아. 내가 책임질게. 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겠어. 그의 위선적인 다짐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파멸의 길 위에서 손을 잡았다. 한편 서유진은 권태아가 소개해준 사설 정보원을 조용히 만나고 있었다. 한적한 카페에 룸 안중년의 남자는 유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지훈, 오수연. 두 사람 아주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왔더군요.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이 지난 몇 달간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수십 장과 그들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특히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수연이 산부인과가 아닌 일반 내과 병원을 드나든 기록과 인터넷에서 가짜 초음파 사진을 거래한 흔적이었다. 임신은 역시 거짓이었군요. 내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입니다. 유진은 보고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태아그룹 사내 게시판과 관련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 서유진 앤드 강지훈은 공식 약혼 기념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동안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작은 오해들을 풀고 7년간의 사랑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날짜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이 소식은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뭐 서유진 씨가 강지훈이랑 다시 잘 해보기로 했다고. 제정신이야.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사랑이 무섭긴 무섭네. 보살 아니야.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강지훈과 오수연이었다. 서유진, 대체 무슨 꿍꿍이야. 갑자기 약혼 파티라니. 오수연이 불안해하자 강지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걱정 마. 이건 우리에게 온 기회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접 모든 걸 발표하는 거지. 사실은 수연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고 그래서 유진이와는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그럼 난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고 서유진은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겠지. 동정표는 다 그쪽으로 갈 테니 우리한테는 비난이 덜할 거야. 그의 멍청한 계획에 오수연도 설득당했다. 두 사람은 희대의 악역이 될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기꺼이 유진이 차려놓은 무대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운명의 토요일 저녁, 호텔 그랜드 볼룸은 태아그룹의 임직원들과 두 사람의 가족 지인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완벽한 파티 분위기였다. 파티의 주인공인 서유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아한 실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신처럼 빛났다. 그녀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과 오수연도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다. 강지훈은 유진의 옆에 서서 다정한 약혼자 연기를 했고 오수연은 배를 살짝 감싸준 채 연약한 친구 역할을 소화했다. 파티에 한쪽 구석 권태하는 말없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늘 밤 펼쳐질 연극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밥에 오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저와 지은 씨 사이에는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향해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냈다.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위로 올라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오수연은 객석에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완벽한 삼각관계의 피해자 연기였다. 저희 두 사람의 긴 여정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진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영상은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과 함께 유진과 강지훈의 행복했던 지난 7년의 사진들로 시작되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부터 함께 여행했던 사진들까지. 하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추억을 감상했다. 바로 그때였다. 감미로운 음악이 갑자기 치직 하는 소음과 함께 끊겼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캄캄한 화면 위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걱정 마. 쟤는 원래 저래. 마음 약하고 단순해서. 내가 잘 구슬리면 다시 내 손바닥 안으로 돌아올 테니 걱정 없어. 저 멍청한 년은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이야. 쟤 앞으로 나올 보험금으로 우리 둘이 멋지게 새 출발하는 거야. 연회장을 가득 채운 것은 유진이 비상계단에서 녹음했던 강지훈과 오수연의 목소리였다.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단상 위에 강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강지훈과 오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이어 두 사람이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누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들로 채워졌다. 날짜는 모두 유진과 강지훈이 아직 연인 관계였을 때였다. 세상에,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객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연회장을 채웠다. 강지훈의 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다. 정보원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였다. 영상 속에서 오수연은 강지훈에게 가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걸로 서유진한테 헤어지자고 말해.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럼 우린 결혼할 수 있어. 서유진한테 뜯어낼 위자료랑 어머님 지원금 합치면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 오수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모든 계획이 연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볼룸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지훈과 오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요, 두 사람. 이제 원하는 대로 평생 함께할 수 있겠네요.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하도록 하죠. 그것은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이 서늘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얼어붙었던 시간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하객들의 경악과 분노였다.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사기꾼들 아니야. 저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철저하게 속일 수가 있지? 욕설과 비난이 파도처럼 강지훈과 오수연에게 쏟아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될 참이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강지훈의 어머니는 결국 혼절했다.
아버지는 허망한 표정으로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며 강지훈을 향해 절규했다. 이놈의 자식,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카메라 세례를 뚫고 서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유진,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감히 나한테... 그가 유진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는 순간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 나타나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유진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용해둔 사람들이었다. 강지훈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오수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정은커녕 경멸과 혐오의 시선만이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아니야, 이건 전부 저 여자가 꾸민 함정이에요. 믿지 마세요. 전 억울해요. 그녀는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배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아, 내 아기... 배가...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하객들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거짓말 아까부터 봤는데 임산부라기엔 너무 날렵하게 움직이시던데. 그리고 저 배는 또 뭐야? 뱃살이야.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배로 향했다. 당황한 오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배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공포에 질린 그녀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다. 난 임신하지 않았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완벽한 자백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허탈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오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파티는 그렇게 아수라장 속에서 끝이 났다. 유진은 권태하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강지훈과 오수연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태아그룹 약혼 파티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강지훈과 오수연의 얼굴은 모든 언론 매체에 한 면을 장식했고 그들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유진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다. 이것으로 강지훈, 오수연 씨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절차가 모두 시작됩니다.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전생의 보험사기, 미수 정황까지 포함하여 상습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할 겁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승소는 확실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내리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강지훈의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아들이 태아그룹에서 해고당하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자 강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하청업체는 가장 먼저 거래가 끊겼다. 태아그룹과의 연줄 하나만 믿고 무리하게 빌려 쓴 대출금과 어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가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강지훈의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었다. 평생 남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던 그녀는 이제 침대에 누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강지훈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아버지의 한탄을 들어야 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아버지는 술병을 던지며 그를 구타했다. 한때 번지르르 했던 그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졌다. 사랑, 명예, 돈, 가족.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서유진, 서유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오수연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조차 의절당했다. 부모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며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친구와 지인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모아둔 돈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며칠을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유진에 대한 증오만이 남았다. 서유진만 없었으면,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유진에게 돌린 그녀는 마지막 복수를 결심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유진은 야근을 마치고 태아그룹 본사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권태아가 매일같이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유진은 아직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그녀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그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며칠 사이에 해골처럼 수척해진 오수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섬뜩하게 들려 있었다. 서유진, 그녀의 목소리는 악귀처럼 갈라져 나왔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같이 죽자. 오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오수연의 공격은 집요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유진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죽어버려. 오수연이 다시 한번 유리 조각을 휘두르며 덮쳐오는 순간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듯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얼굴이 얼어붙은 권태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오수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유리 조각을 떨어뜨리게 했다. 내년이 감히 누굴 건드려. 권태하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오수연은 저항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뒤이어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다. 권태하는 곧장 유진에게 다가가 피가 나는 그녀의 팔을 살폈다. 괜찮아요. 스친 것뿐이에요. 유진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유진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했다. 오수연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유진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서유진, 내가 감옥에 가서도 널 저주할 거야.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은 영혼에 대한 마지막 동정이었다. 경찰차가 멀어지고 주차장에는 비 내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권태하가 벗어준 재킷의 온기가 빗속의 한기를 막아주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권태하의 눈을 마주 보았다. 길고도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끝이 났다. 빗물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씻어내리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빗속의 소동이 끝나고 권태하는 유진을 자신의 차에 태워 곧장 강남에 있는 자신의 개인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의 연락 한 통에 병원은 환하게 불을 밝혔고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유진의 팔에 난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다.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꼼꼼하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치료를 받는 내내 권태하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클리닉을 나와 차에 다시 올라탔을 때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널 다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경호원을 붙여두었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아니에요. 당신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마워요, 태아 씨. 태아 씨.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이었다. 대표님이라는 딱딱한 직함이 아닌 그의 이름. 권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상처와 마음을 동시에 감싸주는 것 같았다. 이제 다 끝났어, 유진아. 악연은 모두 정리됐으니 더 이상 아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 그의 말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그녀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과거의 끈이 남아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혼자서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찾았다. 강지훈의 집안이 몰락하면서 아버지 서창민은 결국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쫓겨나듯 이사를 한 상태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경계심 가득한 얼굴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그의 뒤로는 다리 수술을 마친 이복 동생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집안은 정리되지 않아 어수선했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는 성공한 딸의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찬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요. 유진은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거절한 채 현관에 선 채로 말했다. 서창민은 헛기침을 하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무렴 부녀지간인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애비가 못나서 그랬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안 그러냐? 그는 뻔뻔하게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유진은 그의 기대를 차갑게 잘라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웬만한 집 한 채 값은 들어있어요. 당신이 나를 낳고 기른 값, 이걸로 전부 퉁치죠. 아픈 아들 병수발하고 평생 사실 정도는 될 거예요. 서창민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가 이내 유진의 다음 말에 굳어졌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받는 순간 당신과 나는 부녀의 연을 끊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 테니. 뭐라고 이 불효막심한. 서창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증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이 돈을 받고 남남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돈도 포기하고 평생 나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 것인지. 유진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과거를 정리한 유진은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리더십과 전략적 안목은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아그룹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그녀의 공식적인 승진이 발표되었다. 신임 전략기획실장으로 서유진 프로젝트 팀장을 임명하는 바입니다. 권영수 명예회장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그것도 평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인물이 그룹의 핵심 브레인인 전략기획실장 자리에 오른 것은 창사 이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유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주주들과 이사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곁에는 권태아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신뢰가 가득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승진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이사진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권민우 상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윤 여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권민우는 사사건건 유진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유통 부문의 협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유진의 전략 수립에 혼선을 주었다.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실장이 대표 백만 믿고 나댄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윤 여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보수적인 원로 이사들을 구슬려 유진의 급진적인 개혁 안에 제동을 걸었고 언론의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총수의 편애로 인한 무리한 인사라는 식의 부정적인 기사를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 공작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유진은 전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수를 몇 발자국 앞서 읽고 있었다. 권민우가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녀는 자신만의 루트를 통해 확보한 정확한 데이터로 그의 주장을 논파했다. 윤 여사가 이사들을 선동하면 그녀는 완벽한 논리와 압도적인 실적으로 그들을 설득시켰다. 그녀의 뒤에는 항상 권태아가 있었다. 유진이 논리적인 창으로 공격하면 권태아는 정치적인 방패가 되어 그녀를 보호했다. 그가 유진에게 무한한 신뢰와 권한을 실어주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하던 직원들도 점차 그녀의 능력에 감화되어 따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그룹 내의 낡은 관행과 부패 세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나 연민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몇 달간의 치열한 암투 끝에 마침내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유진은 명실상부한 전략기획실장으로 자리매김했고 권민우와 윤 여사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가을날 저녁 권태아가 불쑥 유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잠시 떠나야겠어.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어디를 우리.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잠시 휴가가 필요해. 당신과 나 둘 다. 다음 날 그는 유진을 데리고 전용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인연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바로 그 리조트였다. 밤이 깊어지고 권태아는 유진을 데리고 달빛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나갔다. 몇 달 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기억나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당신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어. 회사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진과 마주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서유진, 너의 지난 인생이 상처와 배신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너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주지 않겠어.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누워 있었다.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겠어. 대신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평생 너의 곁에서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 나를 너의 미래로 받아들여 주겠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벅찬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를 내뱉었다. 네, 좋아요. 그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독했던 복수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 막 사랑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주도의 밤바다 앞에서 이루어진 권태아의 청혼은 서울재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태아그룹의 차기 총수와 파격적으로 등용한 여성 임원의 로맨스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윤 여사와 권민우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었다. 권영수 명예회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생명의 은인이자 권태아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약혼녀가 된 서유진은
이제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1년 뒤 따스한 봄날에 열렸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권태하의 본가 정원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하는 대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만 초대하여 작고 따뜻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정원은 수천 송이의 흰색 작약과 은방울 꽃으로 장식되어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유진은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대신 권영수 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권태하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랑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푸른 하늘 아래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을 담은 서약을 나누었다. 나 권태하는 서유진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나 서유진은 권태하를 남편으로 맞아 당신의 어둠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빛을 더욱 빛나게 하며 남은 모든 생을 당신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전생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차가운 옥상 배신자의 비웃음, 그리고 추락의 공포. 그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새로운 삶의 눈부신 햇살 아래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사랑과 안정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태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은 태아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권태하는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고 주말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미술관을 찾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권영수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두 사람의 신혼집을 찾아와 손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윤 여사와 권민호는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진과 태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과 엄마의 총명함을 물려받은 딸. 네 식구는 주말을 맞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권태하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비행기를 태워주며 웃고 있었고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가 예전에 고용했던 사설 정보원이었다. 그는 몇 년에 한 번씩 유진이 잊을만 하면 과거 인물들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강지훈 출소 후 지방공사 현장에서 막노동 중, 얼마 전 작업 중 추락사고로 다리 불구가 되었다고 함.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사망.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자 쉼터 전전. 오수연 정신병원에서 복역 중. 여전히 서유진에 대한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 서창민 서유진이 준 돈으로 도박에 손댔다가 모두 탕진. 현재 행방불명. 유진은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멀고 먼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인과응보, 각자의 업보는 결국 각자가 짊어지는 법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쓰기에는 지금 그녀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다.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놀아요. 딸 아야이가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권태하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내 식구는 잔디밭 위에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권태아가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무슨 생각해?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게 고맙다는 생각. 다시 한번 살게 된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이 아이들을 만난 것도. 내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권태아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나에게도 당신은 기적이야, 유진아. 내 잿빛 세상에 들어와준 유일한 빛.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낸 시련과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무수한 행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문득 깨달았다. 신이 자신을 과거로 돌려보낸 이유는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가족의 웃음소리 위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독하게 아팠던 겨울은 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